1978년 가을, 애리조나 출신 셰릴 브래드쇼는 1960년대부터 방영된 인기 TV 프로그램 더 데이팅 게임에 출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 여성이 세 남성과 대화 후 한 명을 데이트 상대로 고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셰릴은 첫 남성 참가자, 사진작가 로드니 알칼라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그를 만난 셰릴은 자신이 생각했던 완벽한 남자가 기대했던 왕자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불안감을 주고 섬뜩하게 느껴져 데이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셰릴은 로드니 알칼라에 대한 자신의 직감이 아마 목숨을 구했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불과 1년 후 그는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으로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금은 악명 높은 데이트 게임 살인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드니 알칼라는 누구였고 무엇이 그를 잔혹한 범죄로 이끌었을까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과 더불어 데이트 게임 살인마 로드니 알칼라의 삶과 범죄를 조사하며 깊이 있게 탐구할 것입니다. 초기 생애. 로드니 알칼라의 어린 시절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채널에서 다룬 많은 연쇄살인범들은 어린 시절 정보를 밝힌 전기 작가들이 여럿 있습니다. 알칼라의 어린 시절 세부 사안은 다소 모호합니다. 알칼라는 1943년 8월 23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로드리고 자크 알칼라 부케에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멕시코계 미국인 라울 알칼라 부케에르와 아나마리아 구테레스 사이에서 태어난 네 자녀 중 두 번째로 어린아이였으며 형제 자매들은 부모님과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가족은 평균적인 중산층 동네로 묘사되는 곳에 살았으며 알칼라는 4개의 침실이 있는 집에서 혼자만의 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53년에 가족은 알칼라의 할머니가 병에 걸리자 멕시코로 이사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할머니가 가족들과 함께 자란 집에서 남은 생을 보내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1954년에 라울은 가족을 버렸습니다. 같은 해 11살이 된 알칼라는 어머니와 두 자매과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했습니다. 어린 시절 알칼라는 여러 사립학교에 다녔습니다. 알칼라는 학업적으로 재능이 뛰어난 아이로 알려졌으며 가족의 지원을 받으며 공부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지만 알칼라는 비교적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또래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으며 이상하거나 반사회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10대 때 알칼라는 졸업앨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육상, 크로스컨트리 팀에도 속했습니다. 알칼라는 1960년에 몬테벨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61년 17세의 나이에 알칼라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미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1년 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울이 재혼해 가족을 떠났지만 알칼라는 여전히 아버지와 가까웠고 장례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이후 알칼라는 군복무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상관은 알칼라가 교활하며 앙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알칼라는 자주 명령을 어겼고 권위 있는 인물들에게 분명히 불만을 가졌으며 그들의 권력에 반감을 품고 저항했습니다. 알칼라는 서기 시절 젊은 여성들을 폭행한 일로 징계받았습니다. 3년 후인 1964년에 알칼라는 신경쇠약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결과 군 복무지를 떠나 히치하이킹으로 포트 브레그에서 어머니 집까지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행동 이후 군 정신과 의사는 알칼라에게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진단했고 그의 IQ가 135로 평균보다 약간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이후 의학적 사유로 군에서 제대되었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알칼라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미술대학에 입학하여 1968년에 미술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뉴욕대학교에서 영화학을 전공했습니다. 알칼라의 첫 번째 희생자. 알칼라의 첫 번째로 알려진 희생자는 모건 로안이었으며 그녀가 연쇄살인범과 처음 마주쳤을 때는 겨우 13살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알칼라가 처음 공격을 시작한 것은 1968년 가을이라고 여겨졌지만 2021년 그의 사망 이후 68세의 한 여성이 자신이 겪은 일을 알칼라 사건의 원래 수사관 중 한 명인 은퇴한 LAPD 형사 스티브 호들에게 제보했습니다. 모건의 경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후 당국에 의해 확인되고 입증되었습니다. 모건은 13살이었지만 실제로는 몇 년 더 어려 보였고 10대에 접어드는 아이보다는 10살짜리 어린이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와 그녀가 약간 말썽꾸러기라고 묘사한 친구는 할리우드를 자주 다니며 시간을 보냈고 헐라발루 클럽 밖에서 2명의 나이 많은 남성을 만났습니다. 곧 모건과 함께 있던 친구는 다른 친구들 무리와 함께 자리를 떴고 13살 모건만 2명의 어른과 남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모건이 이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약간 반항적인 매력이 있는 잘생긴 외모에 밝고 하얀 미소와 두껍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강인하고 자신감 있게 서 있었고 검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습니다. 이름은 로드였습니다. 모건은 23살 알칼라의 관심을 원했고 그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면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자신은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손톱으로 그의 팔을 긁곤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녀는 그게 얼마나 유치했는지 말했습니다. 처음에 알칼라는 그녀의 장난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모건을 안아주고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그녀가 계속해서 관심을 끌려는 시도에 짜증이 났고 그만두지 않으면 뒤로 데려가서 강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알칼라는 바른 젊은 남성과 이야기했으나 그의 위협은 무시당했습니다. 알칼라의 친구는 2사람을 남기고 떠났고 알칼라는 모건이 항의했지만 그녀를 클럽 뒤 하역장으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건은 스티브 우들에게 제출한 내 자신의 말로 진술서에서 나는 불변한 그의 분노에 찬 얼굴과 그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기억한다 라고 썼습니다. 나는 그의 소나기에서의 고통과 발이 거의 땅에 닿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나는 그 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다가 심한 두통 속에 산업용 쓰레기통 뒤에 갇힌 채 깨어난 것만 기억난다. 나는 옷을 입은 채 입과 머리에서 피가 나고 머리에는 큰 혹이 있었다. 모건은 알칼라가 떠난 것을 확인한 후 클럽 안으로 달려가 주인을 찾아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다. 클럽 주인의 아내가 어린 소녀를 씻기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물었다. 모건은 성폭행은 아니었지만 심하게 폭행당했다. 그녀는 경찰이 불려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부모님께도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다. 클럽에 다시는 못 오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알칼라가 평생 클럽 출입이 금지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안심했다. 모건은 그 후 몇 년 동안 알칼라를 잠깐씩 마주쳤다. 그를 볼 때마다 그가 사라질 때까지 그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녀가 다시 그를 만난 것은 16살 때였고 그때는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를 떠나 뉴욕으로 이사하기 5날 전이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선셋 스트립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알칼라가 나타났다. 그는 클럽에서 그녀를 따라오며 예전 행동을 사과했다. 모건은 그가 미워한 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걸 기억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내버려 두길 바라며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알칼라는 집요했다. 그날 밤 늦게 모건의 친구들이 아이오페 간다고 말했고 그녀는 모두와 함께 차에 탔다. 그런데 운전석에 마지막으로 탄 사람은 알칼라였다. 불행하게도 모건의 친구들은 그녀의 괴로움에 별로 공감하지 않았고 차가 도로로 나갈 때쯤 그녀는 이미 내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로드가 계속해서 백미러로 자신을 쳐다보며 이상한 반쯤 미소를 짓고 있던 것을 기억했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식당에서 모건은 어릴 적 자신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심어준 남자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려 애썼다. 그녀는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할까 고민했지만 알칼라와 상관없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결국 전화하지 않았다. 알칼라는 일행을 다시 스트립으로 데려다주는 대신 마리화나를 준다는 약속으로 모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집 안에서는 이미 파티가 한창이었다. 모건은 처음에는 집 밖에 앉아 있었지만 친구의 설득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 그녀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며 친구들이 함께 나갈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알칼라는 모건 옆에 나타나 그녀의 팔을 잡고 근처 문으로 끌고 갔다. 그는 그녀를 금속 막대로 잠긴 침실 안으로 밀어넣었고 그곳에서 모건은 다시 심하게 폭행당했다. 그녀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의 환한 얼굴이 내 얼굴에 너무 가까이 있었고 그의 뜨거운 숨결과 증오와 악으로 가득 찬 불타는 눈빛이 평생 내 악몽에 새겨졌다. 그때 나는 평생 살 수 없다고 확신했다. 알칼라가 모건의 목을 조일 때 문 반대편 친구들은 모건이 없어진 걸 알아챘다. and suspected that she hadn't gone willingly. 다른 파티 참석자들이 알칼라의 침실 문 쪽을 가리켰고 친구들은 그 문을 향해 소리치며 두드리기 시작했다. 26살 알칼라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그들을 무시했다. 모건이 희망을 이루려던 순간 근처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의 친구들이 창문을 깨고 들어왔다. 알칼라는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 문을 열었다. 허리 아래로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피로 얼룩진 셔츠만 입고 서 있던 그는 다른 10대들에게 그녀를 데려가라고 지시했다. 여기서 그녀는 모건을 가리킨다. 그녀와 두 친구는 집을 나와 골목에 숨었고 누군가 따라올까 두려워했다. 한 친구는 그녀에게 자신의 셔츠를 입으라고 주었고 다른 친구는 그녀의 손목을 묶고 있던 스카프의 매듭을 풀려고 애썼다. 모건의 진술에 따르면 알칼라는 10대들이 집을 떠난 후 그들을 찾으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전조등이 보일 때마다 반복해서 숨었고 결국 모건이 낯선 사람의 차 앞에 나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그때 경찰은 모건의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1968년에는 성폭행 증거 채취 키트가 없었고 당국은 피해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주로 그들의 잘못이라고 여겼다. 모건이 아직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모건의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자유로운 사랑의 시대에 자신이 작은 히피 소녀로 여겨졌고 공식적으로 신경 쓰는 이도 없어 보여서였다. 그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또 다른 이유는 그녀가 만난 경찰관이 그녀가 자발적으로 알칼라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모건에게 강간범의 이름이나 세부 사항을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며칠간 친구 마이크와 지내는 동안 마이크는 그녀를 돌봤고 이웃 간호사가 갈비뼈에 붕대를 감아주고 피를 토해내는 그녀를 돌봐주기도 했다. 모건은 가족이 뉴욕으로 떠나는 날 가족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부모님께 자신이 타고 있던 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다쳤다고 말했다. 그렇게 보였다. 그녀는 그날 밤 일에 대해 부모님께 진실을 숨기고 마이크와 이비와도 연락을 끊은 것 같다. 그녀와 파티에 참석한 LA 친구들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혼자서 감당하며 수년을 보냈다.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그녀가 공격당한 지 몇 주 후 힘을 회복하고 자신과 알칼라 사이의 거리가 생겨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지만 친구가 애비에서 온 신문 기사를 보내자 그녀의 의지는 다시 무너졌다. 알칼라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탈리 샤피로. 모건 로안이 피해 사실을 밝히기 전까지 8살 탈리 샤피로가 알칼라의 첫 희생자로 여겨졌습니다. 1968년 9월 25일 탈리 샤피로는 평소처럼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선셋 대로를 따라 걷고 있을 때 알칼라는 차를 몰고 그녀 옆에 멈춰 서서 태워줄까 하고 물었습니다. 탈리가 모르는 사람과는 말하지 않는다고 하자 알칼라는 자신이 그녀 부모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2021년 피플과의 인터뷰에서 탈리는 정말 차에 타고 싶지 않았지만 저는 어른을 존중하라고 배우며 자랐어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걸 몰랐어요. 탈리는 마지못해 차에 탔습니다. 다행히도 그 8살 아이에게는 한 지나가던 행인이 그 상황을 보고 충분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차를 뒤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알칼라는 탈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 덕분에 경찰이 곧 도착했습니다.
LAPD 경찰관 크리스 카모초는 오래전에 은퇴했지만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증언하기를 알칼라는 바로 문을 열지 않았고 크리스가 문을 부수겠다고 위협하자 그제서야 알칼라가 옆 창문을 열고 샤워 중이었다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크리스는 무시하고 문을 걷어차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날 본 광경이 평생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베트남에서 복무했지만 평생 그를 괴롭힌 건 바닥에 쓰러져 거의 죽어가던 8살 탈리를 본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선셋가를 따라 웨스트 할리우드 쪽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납치 가능성과 관련된 남자를 확인하러 가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현장에 갔습니다. 그때 저는 지원 요청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전으로 지원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저쪽에 있는 남성을 봤습니다. 그는 옷을 입지 않았고 물에 젖어 있지도 않았으며 수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문을 열어야 해요. 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깐만요. 바지 좀 입을게요. 라고 했고 저는 좋아요. 3초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아마 5초 정도 기다린 후에 문을 걷어찼습니다. 오른쪽에는 식당이 있었고 왼쪽에는 거실이 있었으며 정면에는 주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린 여자아이. 피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옷과 신발 그리고 드레스가 한쪽에 던져져 있었어요. 바닥에는 동전들이 있었고 그녀의 목에는 아마도 2파운드쯤 되는 쇠막대가 걸쳐져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녀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녀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거든요. 경찰관들이 모였고 우리는 용의자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텔리를 다시 확인하러 갔어요. 그냥 그녀를 그 상태로 두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부엌에 다시 들어가자 그녀가 구역질을 했어요. 텔리. 그때부터 모든 일이 급박하게 진행됐어요. 하지만 제가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뒷문을 지키던 경찰관은 제가 도움을 요청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저를 도우려고 앞쪽으로 달려왔어요. 나중에 용의자가 뒷문으로 도망친 것을 알았어요. 탈리는 피 웅덩이에 누워 목에 금속 막대가 눌려 있었어요.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 옷이 벗겨져 있었어요. 그녀는 나중에 알칼라에게 머리를 심하게 맞아 머리 뒤쪽을 27번을 넘게 꿰맸어요. 경찰이 그 8살 아이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경찰의 최악의 예상과 달리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였어요. 할리는 그 끔찍한 일을 겪은 후 32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고 몇 달 동안 병원에서 회복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퇴원 후 탈리는 부모님과 멕시코 푸에르토 바야르타로 이사해 몇 년간 머물렀어요. 탈리는 심하게 구타당하고 성폭행을 당했지만 알칼라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뒷문으로 도망쳐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지 않았어요. 유괴와 강간 혐의로 그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어요. 하지만 체포를 피하기 위해 알칼라는 캘리포니아를 떠나 뉴욕으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존 버거라는 이름으로 뉴욕 대학교에 등록했어요. 한편 그의 아파트에서는 수사관들이 어린 소녀들과 소년들의 사진 그리고 알칼라의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발견했는데 그 신분증에는 그가 UCLA 학생임이 나타나 있었어요. 알칼라의 짧았던 뉴욕 생활. 1971년 탈리 샤피로와 무곤 로안을 공격한 지 2년이 지난 후에도 알칼라는 여전히 뉴욕에서 정체를 들키지 않은 채 살고 있었어요. 수사관들은 그의 행방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해 그는 뉴햄프셔 어린이 예술 캠프에서 상담사로 일했습니다. 탈출 후 FBI는 알칼라를 10명의 최우선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초기 수사관인 스티브 호델에 따르면 경찰은 FBI에게 그가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니 그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수사관들은 UCLA에서 그의 교수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알칼라가 캐나다, 멕시코, 심지어 유럽으로 도망쳤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교수는 그를 파리도 해치지 못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호델은 덧붙여서 그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동안 알칼라의 범죄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의 피해자들은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첫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1971년 7월 10일 코넬리아 마이클 크릴리 23세는 트랜스월드 항공의 승무원이었으며 맨해튼 자신의 아파트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성폭행 후 자신의 나일론 스타킹으로 목이 졸려 살해됐습니다. 수사관들은 믿고 있습니다. 코넬리아가 새 아파트로 이사할 때 두 사람이 만나고 그녀가 가구를 옮길 때 알칼라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살인은 2011년까지 미제로 남았습니다. 1971년 8월, 마침내 수사관들에게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알칼라가 일하던 뉴햄프셔 예술 캠프에 머물던 두 소녀가 편지를 붙이러 갔습니다. 그들이 우체국을 나서려던 순간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두 소녀는 비가 그치길 기다렸습니다. 두 소녀는 시간을 보내려 게시판을 살폈고 거기엔 FBI 지명 수배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로드니 알칼라라는 남성을 찾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의 사진은 그들의 캠프 지도자인 미스터 버거와 놀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그가 아동 폭행 혐의로 지명 수배 중이라는 사실에 걱정했지만 충격도 받았습니다. 그들이 좋아한 그 지도자가 그런 끔찍한 폭력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녀들은 자신들이 본 것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캠프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학장에게 그 포스터에 대해 이야기했고 로드니 알칼라가 존 버거와 얼마나 닮았는지 말했습니다. 학장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에 불안해져서 직접 포스터를 보러 갔고 당국에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FBI가 존 버거와 대화하기 위해 나타났고 그의 지문이 알칼라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알칼라는 같은 달 다시 캘리포니아로 송환됐고 스티브 호델 형사는 그를 면담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제가 탈리 샤피로 사건을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묻자 그 모든 걸 잊고 싶어요 라고 답했다고 해상했습니다. 그는 로드 알칼라가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라며 마치 다른 사람 얘기하듯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알칼라를 기소하고 싶었지만 주요 증인 탈리가 해외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의 재판 증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지가 거의 없자 검찰은 알칼라를 유괴와 강간 대신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알칼라는 이 더 가벼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복역 16개월 만인 1974년에 가석방되었습니다. 주 교도소 정신과 의사는 알칼라가 교도소에서 상당히 호전되었다고 믿었고 그의 석방을 권고했습니다. 알칼라는 몬프레이 파크 경찰서에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했지만 8살 탈리 샤피로에게 끔찍한 폭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는 자유를 허락받았습니다. 알칼라는 이제 자유롭게 행동하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방, 별도 출입구, 어머니 차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알칼라는 출소 후 며칠 만에 사진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알칼라는 다음 희생자를 고르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1974년 10월 13일 헌팅턴 비치의 한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알칼라는 학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한 어린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알칼라는 학교 책에서 줄리 존슨이라는 이름을 보고 이를 이용해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는 1968년 탈리 샤피로에게 했던 것처럼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차로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줄리가 침묵하자 알칼라는 멋진 포스터 보여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소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미소 짓고 그와 함께 차에 탔지만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줄리는 알칼라에게 13살이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훨씬 더 어려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했고 알칼라는 자신의 이름이 존 도널드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녀의 학교를 지나칠 때 줄리는 걱정이 되어 그에게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알칼라는 멈추지 않고 아파트에 잠깐 들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줄리는 이 상황이 불안해졌고 알칼라는 짜증이 나서 그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소녀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알칼라는 조용히 해 라고 말했습니다.
줄리가 차량에서 나가려 했지만 알칼라가 팔을 붙잡아 막았습니다. 차량이 멈추자 줄리는 또 도망치려 했으나 그의 소나기가 너무 강했습니다. 알칼라는 그녀를 강하게 붙잡고 차에서 끌어내 헌팅턴 비치 외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알칼라는 줄리를 바위에 앉히고는 마리화나 담배에 불을 붙인 뒤 어린 소녀에게 억지로 피우게 했습니다. 줄리는 거절했다가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줄리는 그것을 그에게 다시 건네주려던 순간 일부러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납치범이 그것을 줍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줄리는 그 틈을 이용해 도망칠 기회를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알칼라는 너무 크고 빨랐어요. 그는 즉시 줄리를 붙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뒤 소름 끼치게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공원 관리인이 줄리와 상대를 발견해 문제인물로 판단, 추가 공격에서 그녀를 구했습니다. 그가 다가가자 마리화나 냄새가 났고 무슨 일이냐는 질문에 알칼라는 놀랐습니다. 알칼라는 거짓말로 두 사람이 하이킹 중 잠시 쉬고 있다고 했지만 줄리는 자신이 억지로 해변해왔으며 집에 가고 싶다고 바로 말했습니다. 알칼라는 수갑이 채워져 체포되었고 그와 줄리 모두 그의 차에 태워져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줄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알칼라는 자신이 31살의 남자이지만 단지 13살인 줄리와 친구 사이일 뿐이며 마리화나는 줄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편견과 그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어느 쪽의 말도 완전히 믿지 않았고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알칼라가 아동 성추행으로 복역한 전과가 있는 가석방자임을 알아냈고 그를 유괴 및 가석방 조건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1974년 박싱데이의 알칼라는 가석방 조건 위반과 미성년자에게 약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거기에 계속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 감옥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를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살인을 저지른 연쇄 살인범 중 한 명으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1970) 1977년 알칼라는 다시 한번 가석방 심사를 받았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복귀할 만큼 충분히 회복되었다는 판정을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유일한 조건은 매주 가석방 담당관에게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1974년대와 마찬가지로 알칼라는 이번에는 LA 타임스의 식자공으로 다시 빠르게 취직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는 여전히 등록된 성범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를 고용하기 전 아무도 그의 배경을 확인하지 않은 듯했습니다. 스티브 호델은 나중에 알칼라를 두고 그가 먹잇감을 찾고 붙잡아 고문하고 해치는 데서 쾌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극악한 사디스트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배운 건 피해자들을 살려두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알칼라의 범죄 전과에 관심 없던 건 고용주들만이 아니었던 듯합니다. 그는 상습범이었고 도주 우려가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출소한 후 뉴욕시로 여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NYPD 수사관들은 알칼라가 23살 엘렌 제인 후버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노스테리타운에서 발견됐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비버 칼리지 졸업생인 엘렌은 생물학을 전공하고 음악을 부전공했습니다. 1977년 여름, 엘렌은 맨해튼에 거주하고 있었고 7월 13일에는 그녀의 아파트 건물 밖에서 포니테일을 한 키 크고 마른 남성과 대화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목격한 남자친구에게 그 남자가 사진작가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 엘렌은 소문의 사진작가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엘렌의 부모님은 그녀와 연락이 안 되자 당국에 연락했습니다. NYPD 경찰이 엘렌의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23세 엘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엘렌의 집엔 침입한 적이 없었지만 경찰은 그녀의 일기를 발견해 7월 15일 사진작가 존 버거를 만나기로 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가족이 고용한 사설 탐정도 존 버거의 행방을 찾지 못했고 그녀의 부모가 10만 달러의 보상금을 내걸었을 때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엘렌이나 존 버거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알칼라는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얼라이드 타임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FBI에 알칼라가 1974년에 존 버거라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체포된 적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FBI는 LA에서 알칼라를 심문했습니다. 엘렌의 실종과 관련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알칼라는 그녀를 알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시신이 없어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엘렌 후버가 사라진 지 거의 1년 만에 그녀의 유골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록펠러 저택 부지인 노스테리타운의 얕은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보석과 치과 기록이 일치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엘렌 사건을 담당한 형사 중 한 명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로드니 알칼라가 도시 북쪽의 특정 장소를 즐겨 찾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24번이나 방문한 끝에 수사관들은 여성용 팬티 한 장과 브래지어를 발견했습니다. 더 수색하던 중 그들은 엘렌의 유해를 발견했고 그녀의 발견 소식이 전해진 직후였습니다. 또 다른 젊은 여성은 모델을 꿈꾸고 있었는데 수사관들에게 존 버거라는 이름의 사진사가 시신이 발견된 바로 그 지역에서 자신의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LA로 돌아온 알카나는 주로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힐사이드 스트랭글러 사건 관련 인터뷰를 받았으나 수사관들이 쫓던 그 연쇄살인범이 아닌 것으로 배제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짧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알칼라는 LA 타임스 근무 중 사진작가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젊은 남녀에게 전문 사진작가라고 설득해 포트폴리오용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동료는 훗날 알칼라가 작품을 동료들에게 보여주곤 했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어렸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사진을 찍은 이유를 묻자 그는 그 아이들 엄마들이 부탁했다고 했어요. 나는 그 여자아이들이 벌거벗고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알칼라를 위해 포즈를 취했던 또 다른 여성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문가라고 했고 그래서 저는 그를 위한 모델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포트폴리오에 옷을 입지 않은 10대 소년 사진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수된 그의 포트폴리오에는 노골적인 사진이 많았고 참가자 상당수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들 중 일부가 알칼라의 희생자가 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977년 11월 9일 알칼라는 그의 다음 희생자인 질테리 바콤부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질테리 바콤부는 뉴욕 오나이다 출신의 18세 소녀로 간호사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녀는 원래 그해 10월에 집을 나갔으며 일주일 후 가족에게 전화로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캘리포니아 친구들과 함께 있다며 그곳이 좋아 친구들이 뉴욕으로 돌아갈 때 남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질의 시신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다음 날 11월 10일에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무올랜드 드라이브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울창한 덤불과 나무로 둘러싸인 자갈길 입구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질의 목이 부러진 채 속옷은 벗겨졌고 스웨트 셔츠는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범인이 죽음 후에도 모욕하려 했음을 보여줬습니다. 근처에서 피로 얼룩진 큰 바위가 발견됐고 그녀의 바지 한쪽 다리가 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질의 부상 대부분은 그녀가 살아있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손과 끈으로 목이 졸리고 바위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둔기에 의한 외상과 목졸림이 그녀의 사망 원인에 기여했으며 그녀는 성폭행과 항문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오른쪽 가슴에 이빨 자국 3개도 있었습니다. 찌른 곳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소년범 전과로 지문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원이 확인된 후 그녀의 가족에게 통보되었고 고향으로 돌아와 제대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수사관들은 한동안 18세 질이 힐사이드 교살범의 희생자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는 1977년 질의 친구 주디스 밀러가 그 연쇄살인마의 희생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78년 힐사이드 교살 사건의 범인들이 밝혀지며 그들이 오해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알카나는 곧바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977년 12월 16일 27세의 간호사 조지아 마리 윅스테드가 말리부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 동료가 바에서 집까지 데려다준 이후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지 않자 동료들은 즉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곧 조지아 아파트에 도착해 침입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침실 바닥에 있었고 조지아도 질처럼 시신이 연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녀 역시 스타킴으로 목이 졸렸고 성폭행을 당했으며 망치로 공격당했습니다. 공포를 키운 건 조지아의 성기가 훼손된 사실이었습니다. DNA 증거와 손자국이 결국 알칼라를 살인죄로 유죄 판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78년부터 1979년까지 1978년에 알칼라는 1960년대에 시작된 인기 TV 프로그램인 데이트 게임에 출연했습니다. 다시 한번 철저한 신원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알칼라는 그의 범죄 이력과 성범죄자로 등록된 상태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출연할 자격이 없었어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알칼라의 별명이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진행자는 35세 알칼라를 성공한 사진작가로 소개하며 13살 때 암실에서 아버지에게 발견된 것이 사진작가로서의 시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미 다 자란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촬영이 없을 때 그는 스카이다이빙이나 오토바이를 탈 때도 있습니다. 쇼에 출연한 다른 남성 참가자 중 한 명인 제드 밀스는 나중에 알칼라를 확실히 소름 끼치고 불쾌하다고 표현했습니다. 호감이 없고 무례했으며 위협적인 인상을 줬습니다. 앞서 소개에서 언급했듯이 이 에피소드의 여성 참가자는 애리조나 출신의 학교 교사인 셰릴 브래드쇼였습니다. 비록 그녀는 로드니 알칼라를 원하는 데이트 상대로 선택했지만 결국 그와 함께 첫 데이트가 될 예정이었던 상품 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셰릴은 무대 뒤에서 로드니 알칼라를 만나 소름 끼쳤습니다. 범죄 심리학자 패트 브라운은 CNN 인터뷰에서 이 거절이 로드니 알칼라의 살인 행각을 부추겼을 수 있다고 했으며 그가 이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거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나를 가지고 놀았어. 그녀는 튕기는 척했어. 하지만 셰릴이 자신의 직감을 믿고 따른 덕분에 그녀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데이트 게임 살인마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1978년 6월 24일 산타모니카 출신의 31세 샬럿 리 슈글람이 알칼라의 다음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엘세군도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성폭행을 당하고 구타와 목졸림을 당했으며 알칼라는 현장을 떠나기 전에 그녀의 시신을 특정한 자세로 꾸며놓았습니다. 15세의 모니크 호이트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다가 로드니 알칼라의 손에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1979년 2월 14일 알칼라는 그 10대 소녀를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그녀는 알칼라와의 성관계에 동의했습니다. 모니크가 동의했다고는 하지만 그녀는 당시 미성년자였고 알칼라는 36세의 성인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 베닝 근처의 한적한 산악지대로 이동했고 알칼라는 그곳에서 모니크의 속옷 차림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사진도 찍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알칼라는 모니크를 묶고 입을 막고 때리고 성폭행하고 항문 성폭행까지 저지른 뒤 돌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모니크는 공격자의 신뢰를 얻으려 정중하고 친근하게 대했으며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알칼라는 그녀를 리버사이드로 다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주유소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러 간 사이 그녀는 탈출했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후 알칼라의 어머니가 그의 보석금을 내주었습니다. 1979년 6월 13일 알칼라는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버뱅크에 살던 21세의 컴퓨터 키펀치 오퍼레이터 질마리 파렌토를 공격해 살해했습니다. 실은 그날 일찍 퇴근해 야구 경기를 보러 갔지만 다음 날 아침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실종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녀의 아파트로 출동했고 조지의 집처럼 침입 흔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은 욕실 바닥에 연출된 자세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녀도 다른 사건들처럼 구타, 목졸림,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샬롯과 질 사건 모두에서 알칼라는 DNA를 남겨 살인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됐습니다. 질의 친구 또한
두 여성이 여러 번 클럽에서 알칼라를 만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알칼라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희생자는 헌팅턴 비치 출신의 12살 소녀 로빈 크리스틴 샘소였습니다. 로빈은 1979년 6월 20일 발레 수업에 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후 실종되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12일 후 산타 아니타 캐년 로드 근처 로스앤젤레스 산기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목이 졸린 것이 아니라 칼에 찔려 살해됐습니다. 그녀도 알칼라의 다른 피해자들처럼 구타와 성폭행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경찰에게 해변에서 모르는 남자가 다가와 자신들의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곧바로 그 남자의 몽타주를 배포했고 그의 가석방 담당관이 그가 알칼라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체포, 재판, 그리고 사망. 로드니 알칼라는 1979년 7월 24일 12살 로빈 샘소이를 살해한 후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증언에 따르면 그의 체포는 그를 놀라게 한 듯했습니다. 체포영장은 오전 7시 그의 어머니 집에서 침대에 옷을 벗고 누워있던 그에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는 구금되었고 보석금은 25만 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알칼라의 어머니 집에서 시애틀에 있는 보관함 영수증이 발견되었고 수사관들은 그 보관함에서 로빈의 귀걸이와 1,700장이 넘는 사진이 담긴 상자들, 다른 보석류, 그리고 빨간 동전 지갑을 찾아냈습니다. 알칼라는 유괴, 아동에 대한 외설적 또는 음란 행위, 살인 및 강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이후 보석 없이 구금되었습니다. 1980년 2월 알칼라는 마침내 재판을 받았고 배심원단은 4시간 만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로빈스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결론은 결국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의해 뒤집혔습니다. 배심원들이 그의 이전 성범죄에 대해 부적절하게 통보받았기 때문입니다. 1986년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된 후 그 재판은 첫 번째 재판과 거의 동일했다고 전해집니다. 단, 알칼라의 이전 범죄 기록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알칼라가 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001년에 제9순회 항소법원 재판부이 이 두 번째 유죄 판결을 무효로 했습니다. 한 증인이 알칼라의 주장을 뒷받침하도록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알칼라는 로빈의 시신을 발견한 공원 관리인이 경찰 조사관들에 의해 최면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리 위클리에 따르면 그 공원 관리인은 경찰 조사관들에게 최면을 당했습니다. 알칼라에게 불행하게도 검찰이 세 번째 재판을 준비하는 동안 현대 과학 수사 기법을 통해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이 증거는 알칼라를 질 바컴, 조지 윅스테드, 샬럿 램, 그리고 제일 파렌토의 다른 살인 사건들과 연결시켰습니다. 제일 파렌토의 귀걸이도 로빈의 보석을 보관했던 보관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연관성으로 검찰은 알칼라를 로빈과 다른 피해자 살인 혐의로도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2006년에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호인단은 이에 맞서 싸우려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만약 배심원이 한 건의 살인사건만 듣는다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5건 모두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4건은 목격자 진술이 아닌 DNA 일치로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알칼라는 여전히 수감된 상태에서 자신이 쓴 책 You, the Jury를 자비로 출판했습니다. 그 소설에서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다른 용의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는 또한 캘리포니아 교정 시스템을 상대로 2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하나는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저지방 식단이 거부된 것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2010년 알칼라는 로빈, 질, 조지아, 샬럿, 그리고 질의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혐의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칼라는 놀랍게도 자신의 변호를 직접 맡기로 선택했고 심지어 자신의 방어를 위해 증인석에 서기도 했습니다. 알칼라는 변호사로서 낮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하고 평소 목소리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배심원들에게 1978년 더 데이팅 게임 출연 영상도 보여줬습니다. 그는 그가 임대한 보관함에서 나온 귀걸이가
피해자들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임을 배심원들에게 설득하려 했습니다. 알칼라는 자신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리처드 라파포트라는 이름의 정신과 의사는 알칼라에게 고용된 유일한 변호인 증인이었는데, 알칼라가 경계성 인격장애로 인해 살인에 대한 기억이 없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제는 성인이 된 탈리 샤피로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서 증언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이틀도 채 되지 않아 알칼라에게 1급 살인 5건의 유죄 판결을 내렸고, 2010년 3월에 그는 다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1년 1월 맨해튼 대배심은 코넬리아 크릴리와 엘렌 후버의 살인 혐의로 알칼라를 기소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 다음에 곧 마음을 바꾸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13년에 이 범죄들로 인해 그의 형량에 25년이 추가되었습니다. 로드니 알칼라는 2021년 7월 24일 캘리포니아 코코런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77세였으며 자연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칼라의 2010년 재판 이후 뉴욕과 캘리포니아 당국은 이 연쇄 살인범이 기소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의심해왔습니다. 그해 3월 뉴욕시와 캘리포니아 헌팅턴 비치 경찰은 알칼라의 포트폴리오와 개인 소장 사진 중 120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진 속 인물들이 미발견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당국은 약 900장의 사진, 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 때문에 공개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첫 몇 주 안에 21명의 여성이 자신임을 밝히고 나섰으며, 법 집행기관은 최소 6가족이 수년 전 실종돼 끝내 발견되지 않았던 가족을 알아봤다고 덧붙였습니다. 2013년 28세의 크리스틴 손턴의 사진이 가족 구성원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와이오밍주 스위트워터 카운티에서 발견됐다. 1982년에 발견되었지만 2015년이 되어서야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2016년 알칼라는 그녀의 죽음과 관련해 기소됐습니다. 크리스틴은 1977년 6월에 실종되었고, 마지막으로 히치하이킹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미시시피주 빌록시에서 알칼라는 사진은 찍었지만 크리스틴을 죽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가기에는 너무 아프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나 재판을 받기 위해 와이오밍에 가는 것은 2010년에 알칼라는 워싱턴주에서 미해결된 여러 건의 살인사건의 관심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시애틀 수사관들은 그가 한 젊은 여성과 두 10대 소녀의 사망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리앤 그린맨은 1976년 9월 14일 워싱턴주 워터빌에서 실종되었을 때 겨우 20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더글라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풀려났으며 2004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안토이네트 진 휘테커는 1977년 7월 9일에 실종된 13세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일주일 후 시애틀 레이크시티에서 옷을 입은 채 발견됐지만 포즈를 취한 상태였습니다. 성폭행 증거는 없었고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 2월 17일 17세 소녀 조이스 프랜신 곤트의 시신이 시애틀의 스투드파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옷을 입지 않았고 두개골이 으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타를 당했고 목이 졸렸으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조이스는 발달장애가 있었고 실종 당시 그룹 홈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신 발견 전날 시워드 공원에서 신원미성의 남성을 만나러 집을 나갔습니다. 2011년 3월 캘리포니아주 마린 카운티 당국은 알칼라가 19세의 파멜라 진 램슨을 살해한 것에 대해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멜라 진 램슨은 사진작가를 만나기 위해 피셔맨스 워프로 향한 뒤 실종되었습니다. 파멜라 진 램슨은 1977년 10월 9일 살해되었고 시신은 마린 카운티 하이킹 트레일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옷이 벗겨진 채로 잔인하게 구타당한 상태였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DNA나 지문이 없었지만 수사관들은 비록 그를 기소할 수는 없었더라도 알칼라가 이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유죄를 확신할 증거가 충분했다고 했습니다.
로드니 알칼라는 미국 최악의 살인범 중 한 명입니다. 그가 평생 얼마나 많은 여성과 아이들을 해쳤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수십 명에 이를 수 있으며 그들과 그들의 생명을 앗아간 남자 사이에는 알려진 연관성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건 루안처럼 단지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싶어서 종종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스템에서 정의를 찾으려 하지 않은 성폭행 피해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알칼라가 최대 130건의 성폭행과 살인을 저질렀다는 추측도 있는데 알칼라의 잔혹함을 고려하면 이 숫자도 그리 터무니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20세에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이전부터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으며 1968년 모건 노안과 텔리 샤피로로 공격전에도 다른 어린 소녀들과 여성들에게 해를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알칼라가 피해자들을 죽이기 전 갖고 놀았고 종종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의식을 되찾게 한 다음 그리고 다시 목을 졸랐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반복한 끝에 결국 그들의 목숨을 앗았습니다. 이런 큰 고통을 주려는 욕망이 이유 없이 생겼다고는 믿기 어렵지만 그 근원을 밝히기도 쉽지 않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로드니 알칼라의 사진 다수가 여전히 온라인에 남아 있으며 수사관들은 사진 속 인물 정보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1년 ABC 뉴스 기사에 실린 그 사진들이 포함된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연락처 정보도 함께 남겨두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드니 알칼라의 범죄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